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아마도 기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거나 또 생각한 만큼 점수가 나왔거나. 하지만 이제부터 정말 입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월 3일이나 1월 6일까지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성적대에서 가장 높은 대학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령 수능 시험이 매우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그냥 원서지원을 포기하고 내년에 정시만을, 재수만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년으로 간다 하더라도 입시가 결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성적대에서 올해 일단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5학년도를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4 정시 컨설팅은 추가 모집, 그쵸? 추가 합격 로직 9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만 유리한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만 유리한 것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쓸 때 목적이 첫 번째는 나의 수능 성적의 가장 적합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나의 수능 성적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나의 성적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죠. 이를 통해서 결국은 본인의 성적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유리함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가 나의 수능 성적의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지만, 이게 결국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봤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나의 표준 점수 100분위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 성적이 387점이다. 내 성적이 390점이다. 내 성적이 350점이다. 라고 하면 그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권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300 몇 점을 맞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가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경기대 정도 선이구나. 또 300 몇 점을 맞으니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 라인이겠구나.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점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의예과 가군을 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예과 가군은 가천대, 카톨릭대, 강원대, 건양대,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또는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충남대, 한양대학교가 의예과 가군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과탐 2과목 중에서 과탐 1과목 시험을 잘 못 봐서 표준점수 100분위가 낮다면, 그리고 나는 과탐 하나는 못 봤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 1과목을 잘 봤다면, 이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가 되겠죠. 조선대학교는 과탐을 1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2023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결합을 시켜서 원서를 쓰지만, 사실상 2023년도 수능과 2024년도의 수능은 양상이 다른 거죠.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24학년도 수능의 만점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도에 비해서 수능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조선대학교처럼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가 있고, 또 생각보다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생각보다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들이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처럼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양대학교나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 모두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 난이도 편차에 따라서 전년도의 결과보다 예상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탐 2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과목 중에서 어떤 특정 과목의 반영비를 높게 두는 경우가 전년도의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수도 있고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4년도 수능의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어떠한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2024년도의 수능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숭실대 같은 학교예요. 아까는 봤던 것처럼 의예과는 전체 의예과 구간 내에서 과탐 반영하는 과목수, 2과목을 반영하느냐, 1과목을 반영하느냐, 2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다르게 양상이 2024년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특히 숭실대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 내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편차가 커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나 사회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25%이지만 경영, 경제, 상경 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의 35%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는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수학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숭실대학교 상경 계열에 적극적인 원서를 썼겠죠. 하지만 올해는 국어가 수학만큼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른 양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대학 내에 수학이나 국어의 반영 비율의 편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경우는 전년도 수능과 다른 2024학년도의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입시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점이고, 세 번째는 가천대 같은 학교는 더 심화되죠. 가천대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탐구를 1과목을 반영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과탐을 어떻게 봅니까? 2과목을 반영하고 사탐을 2과목을 반영하죠. 서울권에서 과탐, 사탐 2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은 아시는 것처럼 상명대학교나 명지대학교 일 뿐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에서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니까 학생들 중에서 과탐, 사탐 2과목 중에서 1과목을 잘 보고 1과목을 못 본 학생들은 어디가 유리하다? 가천대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더군다나 가천대학교는 국어와 수학, 특히 올해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되게 큰 해가 바로 2024학년도죠. 왜? 둘 다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중에서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를 반영하게 되어지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봤어. 그리고 2과목의 100분의 차이가 10% 이상 간격이 벌어져. 나는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봤어. 그리고 과탐 하나를 잘 봤어. 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가천대학교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또 삼육대학교를 보시면 삼육대학교는 가천대보다 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리함을 주고 있어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탐구 과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40, 30, 20, 10을 반영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국어를 정말 못 봤다. 근데 수학 1과목 되게 잘 봤다. 수학은 1등급이고 국어는 4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수학의 1등급을 40%를 반영하고 가장 못 본 국어 과목의 10%를 반영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또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가 탐구 1과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를 못 본 학생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학 계열에서 과탐을 2과목 반영하느냐, 하나를 반영하느냐, 또는 2과목의 가산점이 있느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반영 비율의 편차가 크느냐. 숭실대학교처럼 한 대학 내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25%, 그 다음에 경제나 경영 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 10%의 편차를 두는 거. 또는 가천대학교처럼 이렇게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를 반영하는 경우나 삼육대학교처럼 전체 영역을 통틀어서
너가 가장 시험을 잘 본 과목에 반영 비율의 40%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들은 수능 시험을 좀 못 봤다. 좀 뭔가 어떤 과목의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지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핵심은 2023학년도의 수능과 2024년도의 수능이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로 전형고도 같은 경우는 국어의 난이도가 쉽고 국어의 1등급 또는 만점의 표점이 낮고 그 다음에 수학의 표점이 상당히 높은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1등급의 만점의 표점이 유사한 경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수능의 양상이 달라진 상태에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나에게 유리한 구간이 결국 나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유리하다면 결국은 경쟁률이 쌓이고 경쟁률이 쌓이면 결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원서 지원의 핵심은 첫 번째, 나의 수능 성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부분, 적절한 구간을 판단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수능 성적의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는 거. 많은 분들이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핵심은 내 수능 성적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 유리한 지점이 결국 나만 유리하면 관계가 없지만 모두가 유리한 구간이 되면 결국 더 불리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숭실대학교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쟁률 변화를 봐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2022학년도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게 2023년도의 경쟁률이고,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인문기여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크게 하락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결국은 수능의 난이도 편차에 따라서 경쟁률과 입결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이렇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편중해서 주거나 또는 수능 영역을 선택적으로 반영을 하는 대학일수록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천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경쟁률도 보시면 가천대학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어나 수학 중에 잘 본 과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대학도 많은 학생들이 쏠림의 형상이 큰데 2022학년도, 2023년도의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2022학년도와 2023년도 모든 학과에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2023년도 이 기준에 맞춰서 원서를 쓰겠지만 올해는 2024년도만큼, 다시 말하면 2022년도만큼 경쟁률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백분위 같은 경우는 보면 백분위도 일부 구간에서는 크게 상승되어짐을 볼 수가 있죠. 일부 구간은 좀 낮지만 경쟁률을 지금 보시면 관광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7.88이었고 2022년도에는 9.56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문화 같은 이 학과도 2022학년도는 6.71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11.27 정도로 크게 상승되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경쟁률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분위에서도 전년도와 비슷한 백분위를 보여주는 학과들도 있지만 전년도와 다르게 백분위가 크게 상승된 구간도 있죠. 경창행정도 같은 경우도 백분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 행정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1.64% 상승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경영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백분위가 2% 상승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대학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과 유사한 일반적인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4개 과목을 반영하고 과탐 2과목을 반영하면서 반영 비율이 균일한 대학교가 아니라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거나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거나
부분 반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년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찾는 것이 결국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아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차 지원이에요. 특히 이제 수능 시험을 조금 못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교차 지원을 반드시 생각하거든요.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대학을 높이자는 주의예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한다. 그럼 1차적으로 대학을 높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교차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처럼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9월 평가원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9월보다 매우 어려운 수능이다 보니 수능 결과에 대해서 쉽게 승복하지 못해요. 이러면 학생들이 일단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붙이고 재수하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교차 지원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이 어려울수록 교차 지원, 재수 비율, 상향 지원의 비율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차 지원의 유불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상위 누적 비율 1.4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한 상위 누적 비율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 1.52% 정도로 보면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이게 391점이고 391점을 자연계로 환산하면 자연계가 결국은 뭐냐면 요 정도가 점수가 되는 거죠. 자연계 점수가. 자연계가. 그래서 인문계열이 1.52%가 391점이고 391점을 자연계로 하면 상위 누적 비율이 5.24%이기 때문에 특히 인문계와 자연계의 난이도 편차가 크게 벌어졌던 해가 바로 2022학년도. 2022학년도가 바로 불수능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교차 지원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거든요. 391점으로 건국대 기계항공학과를 갈 수 있는 학생이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로 원서를 쓰면 서강대까지도 진입해서 가능했다. 그리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율이 약 3.70% 정도가 됐다가 작년도에는 인문계 1.40%를 표준 점수로 하면 395점이고 395점을 자연계 상위 누적 비율로 따지면 3.05%이기 때문에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1.65%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교차를 치면 고려대학교 농어논문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도 의미 있는 원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상위 누적비 인문계열이 1.45%라고 하면 표준 점수가 392점 정도 됩니다. 2024년도 요거는 지금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이건 실채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1.45%를 표준 점수라면 392점이고 392점을 자연계의 상위 누적으로 하면 3.90%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만큼은 아니지만 2023학년도에 비해서 인문계와 자연계열 간에 사실 말하면 상위 누적 비율의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가 그쵸? 2024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교차 지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편차가 벌어졌다는 점, 교차 지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상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이 수능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면서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고, 이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목적은 상위 대학에 일단 붙이는 거예요. 문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재수를 결심하기 때문에 결국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약 인문계로 봤었을 때 상위 누적 비율 10% 정도 구간은 어느 정도 될까? 상위 누적 비율 10%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점수를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상위 누적 비율을 한번 비교해 봐요. 2022학년도 인문계열 상위 10%라고 하면 표준 점수가 362점이었고 이거를 자연계로 가게 되어지면 자연계는 14.90%이기 때문에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편차가 4.9%, 작년도에는 0.5%, 올해는 약 3.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교차 지원이 더 유리하고 교차 지원이 더 활발하게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교차 지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수능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거나 목표하는 대학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계로 조차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볼 때는 입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몰리는데 이게 나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지점에 유리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원서를 쓰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입시의 데이터, 많은 입시기관에서의 데이터에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경쟁률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 수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평가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맞는 학생이 또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다 보면 실수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수능 시험 받아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실수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교차를 노리는 경우에 있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입시의 결과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실수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이제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데는 바로 상향 유입 구간이거든요. 상향 유입 구간.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에서 특히 하위 구간이거든요. 내가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나의 점수를 대학별 점수로 환산을 했었더니 몇 점의 점수가 나와. 봤더니 사학과가 가장 낮은 지점이야 라고 하는 거죠. 390.34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점수로 봤었더니 내 성적으로 사학과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학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지점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390.34점으로 사학과는 합격이 가능한데 390.34점으로 지리학과나 철학과의 원서를 쓰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철학과는 393점이니까. 그럼 690점을 맞은 학생이 693점의 철학과의 원서를 쓰겠습니까? 690점 사학과의 원서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690점 사학과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상향 유입 인구간이기 때문에 구간 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학과는 오히려 2023년도의 결과를 가면서 대학 순위에서 11번째의 순위에서 학과 순위가 15번째로 순위가 급강하였어요.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쓸 때 사학과의 원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철학과의 원서를 썼으면 철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덜 몰리고 성적대가 좀 낮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사학과의 원서를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도에는 사학과의 순위가 16위에서 사학과의 순위가 12위로 바뀌었죠. 결국은 철학과와 사학과의 순위가 크게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 점이고 이런 점들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런 인 구간, 상향 유입 구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돌파해내야 된다. 그래서 돌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면 충원율이죠. 자,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적정 대학을 찾고 그리고 본인의 성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찾아. 그러면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분석해내. 그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냐. 이걸 찾게 되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학과 대학의 각있는 구간에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상위 대학을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어딜 가게 되냐면 상향 유입 구간, 대학의 하단 구간을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이 부족하지만 상위 대학에 붙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차 지원을 노리게 되죠. 그럼 교차 지원을 노리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집중되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쟁률이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충원율이에요. 성적이 낮은데 높은 지점에 합격을 하겠다,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충원율이라는 걸 떠올리죠. 충원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 많이 돈다.
많이 돌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이 도니까 점수가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대학교 충원율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나군에서 의학부의 충원율이 52%, 산업보안이 62.5%, 에너지가 102.8%, 물리학과가 40%, 생명과학이 73.6%의 건축학부가 70.2%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군의 경영학과의 충원율이 958%예요. 9바퀴 반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무려 1331%, 13바퀴가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전기는 1395%, 결국 14바퀴 정도의 충원율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성적이 좀 안 좋다? 나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좀 떨어져.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 원서를 쓰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충원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쓰는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200%다. 충원율의 비율이 1000%다. 893%의 충원율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모집 단위 내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죠. 나의 성적이 실제 합격 점수와 근소한 차이의 마이너스 상태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높을수록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자연추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성적이 이 대학의 모집 단위 내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여기를 원서를 썼을 때 나보다 높은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집중되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하위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 게 유리한 것은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 간의 간격이 매우 좁을 때, 이럴 때는 자연추합을 깨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 게 유리하지만 만약에 나의 성적이 합격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충원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했죠. 왜? 충원율이 낮으면 첫 번째는 실제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그 지점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원율이 낮다라는 구간이 이 학과가 380점이다. 충원율이 0%다 라고 하면 이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실제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이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학과가 380점의 학과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380점인데 이 학과의 충원율이 0%가 나왔어. 그러면 이 학과는 아래에서 위를 쓸까 위에서 아래를 쓸까?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위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서를 쓴다는 얘기죠. 380점인 학과를 378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378점인 학생이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378점인 학생이 380점인 학과에 붙으려면 전제적 조건이 충원율이 발생이 돼야 돼요. 충원율이 발생이 돼서 학생들이 빠져나가야죠. 다른 대학으로 합격해서 빠져나가야만 밑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380점인데 충원율이 0%가 나온다 그러면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향점이 되는 거죠. 381점이거나 381점이 2점인 학생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에 붙겠죠. 근데 문제는 장점은 381점인 학생이 380점인 학과에 붙는다면 이 학생들은 반드시 이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 대학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상위 대학에 붙는다면 당연히 충원율이 발생이 될 거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 마지막 합격자의 충원자는 가장 나쁜 지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충원율이 만약에 이게 0%가 아니라 100%의 충원율이다. 그러면 이 학과는 결국은 뭐냐면 상향점이 되는 거예요. 상향점. 아래에서 위로 치는 학과가 되겠죠. 왜? 성적이 낮지만 충원율이 높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측하고 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충원율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위에서 아래로 원서 지원하게 될 거고, 그러면 381점인 학생이 380점의 원서를 쓴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인 구간이 아니라 트랜스퍼나 아웃 구간에 해당되면 이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이 대학이 목표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죠? 이 대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붙고 여기 붙으면 학생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이 밑에 있는 구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는 아래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 편차가 큰 상태에서 합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수능 성적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돼요. 이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학과가 어디냐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적절성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판단하는 것은 나의 수능 성적에 유리한 지점을 찾으려고 해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노력을 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자꾸 찾다 보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은 돈으로 고비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점을 자꾸 찾다 보면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시에서 입시에서 정말 유리함을 찾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처럼 수능이 불수능인 경우, 어려운 경우에서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발생될 수 있고, 전년도보다 교차 지원이 유리한 지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적극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은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에서 상향 유익 구간의 전년도의 입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결국은 구간 변동이 발생이 돼서 발생될 수 있는 불리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충원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점들이 결국은 입시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찾고 입시를 분석하는 핵심은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찾기 위함이지만 결국 유리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나에게 유리한 점이 나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됐었을 때는 경쟁률이 쌓이고, 경쟁률이 쌓이면 점수로 올라간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서 데이터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정식 컨설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티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 컨설팅을 아직 예약 접수 못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예약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거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꼭 붙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좀 가지고 있고, 올해는 정말 철저하게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